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똑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생각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약간 좀 역시 이게 정상회담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의도로서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이라는 게 뭔가 성과를 내놔야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제 제가 여러 방송 나갔는데 이거 몇 점 정도 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학생 시험을 봤으면 답안지를 내갖고 이 답안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랬는데 답안지가 아직 백지예요. 답을 안 그럼 여기에 적었군요. 대해서 이거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대강의 그 합의안은 지난 7월 말에 관세율 15%로 한다. 이미 나온 3,500억 불 결론이었죠. 투자한다. 네. 그거 그냥 확인한 거 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현대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민감한 주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뭐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볼펜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지엽적이고 파편적인 얘기들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과거 다른 국가들과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다큐멘터리를 남긴 거예요. 공동 성명 같은 네. 게 있어야 됐다. 그걸 뭐 그 우리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공동 합의문을 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팩트시시든 뭐든 다 한 거예요. 일본에서 했죠. 네, 일본 했습니다. 일본도 이유화도 했죠. 예. 했고요. 예. 강희정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갖고 뭐 따로 문서를 남길 게 없었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답안지를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안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라기보다도 좀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이라는 게 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시작점인데 사실 그 너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뭐 이 이야기를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작년 말까지 트렌드고요. 올해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트렌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지금도 바뀐 겁니까? 물론 일본과 EU는 공동 성명 같은 걸 낸 바가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관계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트럼프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미 FTA까지 우린 맺었지만 트럼프가 그게 뭔데? 끝이잖아요. 한마디로 바꿔버리죠. 관세 15%, 또 한미 FTA에 따르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싫어, 난 올릴 건데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건으로 만들면 원래 뭐가 있냐면 힘 없는 사람들이 더 불리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돼요. 힘 없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합의서나 이런 게 없냐.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 이게 사실은 주한미군 역할 제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우리도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지. 네. 꺼리는 거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그 농축산물 뭐 30개월 넘는 소고기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우린 다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게 왜 없냐라고 하는데, 합의가 있으면 뭐가냐면 우리가 줄 거의 리스트예요. 이 합의가. 걔네들은 다 받을 것만 있으면 딱 하나,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농축우라늄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5%가 이상은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도 좀 할게. 요거 하나 우리가 카드로 그냥 들고 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합의문이 나오면 다 우리가 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관세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불리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트럼프 임기는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뭘 하든 지금보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우리가 얻어낸 게 뭐예요 이번에? 이번에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대통령실에서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일단은 지금 그겁니까? 트럼프 옆에 이 우리의 정부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일조. 네, 그것도 왜냐하면 있었고. 트럼프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밀감 관계. 그 고든창이나 뭐 이런 저번에 모스탄 같은 애들도 있고 극우 애들이 극우?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본인이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래서 극우 이제 미국 공화당 내 극우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할게요. 라는 유대감 형성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뭐 주한미군 감축 역할 재조정 국방비 뭐 쭉 있는데 다 우리가 줘야 될 리스트거든요. 이거에 방어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방어하는 게 목적인데 아예 공격이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계속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하자고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지금보다 무조건 나빠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왜 결과물이 없냐라고 해서 많은 보수 언론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결과물 있어봐야 우리가 무조건 손해 보는 결과물이다. 그걸 왜 미리 하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래요? 예. 원래 약자일수록 합의분이 있어야 돼요. 약자일수록.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 같은 뭐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슨 성폭력 범죄라든지 뭐 각종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볼 때 합의서를 최대한 빨리 보고 최대한 먼저 해야지 시간이 늦어지면 점점 합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가서 뭐 만년필 뭐 펜 주고 나는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는 굉장히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공동 성명이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날아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서 정상끼리 만났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공동 성명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합의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트럼프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더 무리한 얘기를 해도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트럼프가 SNS에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화스 고영원 도대체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난리 났었죠. 예. 거기에서 숙청 또는 혁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숙청 혁명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 메시지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 압수수색한 거, 미군 국방부에 있는 특검 가서 압수수색한 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정보, 미군 기지와 관련된 정보를 특검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요소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설명과 해명이 되었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지금 특검이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은 해요. 너무 과다한 압수수색을 하고 무슨 뭐 교회 뭐 목사님들 뭐 이런 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 집 압수수색하고 교회 압수수색하고 세상에 참고인을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헤드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어떤 의혹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이번에 지금 특검에 지금 또 수사기관도 넓히고 또 대상도 넓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이번 일로 특검도 약간 좀 주춤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왜냐면 일단 종교단체 못 건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일교 제일 영향이 큰 예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 여기가 이제 트럼프 주니어랑 가깝거든요. 저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현듯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처음 봤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통일교 쪽도 통일교 쪽도 예. 통일교 전 세계 신도가 약 3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만밖에 안 돼요. 미국과 일본이 많습니다. 맞아요. 미국 일본이 제일 내에서 많죠. 상당한 자산도 있고 예. 나는 정치계의 인맥도 좋아요. 트럼프가 예전에 통일교 행사에 가서 연설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인가 뭘 했었어요. 누가요? 트럼프가요. 아, 대통령 그래요? 아닐 때. 아닐 때로 기억을 해요. 그래요? 그런 적도 있고 통일과 나름 미국 정치권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관련이 예. 있었죠.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항의성이 갔고 또 예를 들어 뭐 고든창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올해 어떤 행사에서 시펙이라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큰 뭐 전당대회 비슷한 행사가 있어요. 그 매년 하는 건데 여기에 트럼프와 벤스 다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때 고든창 아니에요? 위대한 고든창 일어나 봐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런 예.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분이 고든창이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때. 예. 고든창이 거의 테드창급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중국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 이렇게 된 건데 이분이 대학의 저기 변호사였고 우리 같은 정치평론가인데 제가 앞방송에서는 전환기 씨와 고성국 씨를 합쳐놓은 형태다. 그 정도입니다. 되게 극우적이고 반중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받나? 그렇죠. 그 안에서 근데 트럼프가 엄청 부정선거론자예요. 좋아하나요? 네, 트럼프가 오. 부정선거론자고 이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미국 구국의 목소리가 높아요. 근데 이분이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엄청 대통령한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첩이라고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것들이 좌파가 정부를 잡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 말씀하신 숙청이냐 혁명이냐 여기에도 이재명 대통령 교육 좀 자식해라 이렇게 답글을 달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트럼프에 영향력을 끼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한테 사실은 아부를 엄청 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뭐 네. 이러면서 아 형님, 아유 저 그런 뜻 아니고. 그렇죠. 일단 먼저 절 믿으세요. 그렇죠. 아부 쫙 깔아서 당신이 저는 그때 모두 발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처음이란 표현과 유일이란 표현을 써요. 저는 딱 거기서 트럼프가 처음에 좀 뚱하게 앉아 있다가 거기서 트럼프가 인상이 풀렸는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실제로 평화를 만들고 성과를 가져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싹 좀 좋아해요. 그리고 피스메이커로 이제 정점을 찍었죠.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나오고. 그렇죠. 그 노벨 사실 평화상 받게 해드릴게요. 약간 그 이런 얘기거든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조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럼 그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그래놓고는 이제 그 그게 아니다. 그 고든창이 얘기한 게 고든창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하신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그게 아닙니다가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부에서 일단 풀어놓으니까 먹힌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요거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상회담은 그런 것조차 당연히 없고 시작하는 게 정상회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해결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황 앵커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이었어요. 네. 자 구구절절 지금 박성태 의원께서 이게 그래서 뭐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리스크를 하는 데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어디를 상대했냐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보수 정권이 탄생했을 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권했는데 한국 정부가 또 이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 보수 정부일 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자 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뭐 안보, 가치 동맹, 공급망 재편 이런 거에서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편하게 대화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근데 지금 진보 정권을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미국에 설명하고 투자를 더 한다거나 이런 비용은 분명히 발생한 거예요. 저는 이 그 정상회담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건 본인들 기준에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우리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됐더라면 훨씬 더 한미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에 봤던 정상회담 느낌이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의 수혜는 사실 상한가를 찌는 모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모나미는 상한가를 직접 같더라고요. 제조한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인의 되게 좀 오래 그 볼펜을 만드신 무슨 장인께서 만드셨는데 갑자기 볼펜하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게 모나미니까 모나미 쪽에 갑자기 좀 상한가가 올라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수혜를 입은 기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정상회담에 약간 제가 봤던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마케팅적이에요. 이게 정상회담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은 없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성과가 특별히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뭐 좋은 덕담 나누고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마케팅적 요소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이미 애초부터 그게 의도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준비해가지고 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마케팅 요소와 함께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실질이 이제 계속 앞으로 있죠. 예를 들어서 국방비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시작이다. 역할 하나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늦게 결론 날수록 무조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둘 중에 뭐에 배팅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늦게 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갈수록 예를 들어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신경 써야죠. 트럼프가 막 엄청나게 계획표 짜서 우리가 봐도 그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 끌어서 물론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제가 결정하면 무조건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합의 얘기했는데 물론 그 합의도 그렇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때는 그거를 지켜보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법원이 보잖아요. 지금 이 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라고 써놔봐야 트럼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또 깨면 돼요. 본인이 주한미군 4만 명 맨날 내는데 28,500명 모를까요? 알지만 굳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형식 갖춰서 공동성명 물론 과거와는 다른 애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24년까지고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다. 그거 어쩔 네네.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사실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몇 점 주시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점수 물어본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점수 주실 것 같고 안 좋은 점수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김건 의원이 얼마 줬냐면 50점 줬더라고요. 50점. 그 근데- 장동혁 대표는 네. 평가할 수 없다. 근데 저는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외교의 이제 무대에서 처음 드러냈던 모습이었. 물론 전에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긴 했었지만 약간 저는 걱정도 좀 했거든요. 실수가 나오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는데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건 맞더라고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그 멘트 짠 거거든요. 개그맨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짠 거죠. 페이스메이커, 맞아요. 피스메이커는 그걸 래퍼 같잖아요. 거기가 그 가군도 맞추고 말도 다 미리 맞춰가지고 준비한 거죠. 정확하게 맞춰서 기분 좋아할 멘트까지 짜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만 봐도 이 손짓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엄청나게 많이 연습한 몸짓과 손짓과 행동들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으로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잘 전달을 했다. 그 지점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점은 너무 잘했죠. 사실 너무 잘했다고 보지만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다라도 저는 그렇게 좀 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 분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제 안 하십니까? 생각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아직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네. 성적 매길 수가 근데 없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은 많죠. 예. 그리고 굳이 우리가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줘야 천천히 될 진행해 가야 된다. 예, 예, 줘야 그렇게 될 해야 된다. 그럼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좀 예. 간과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네네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큰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야, 나 베이징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뭐 비행기 값도 아끼고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갈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전 거기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 너 약간 친중 성향이 있다는데 너 내가 베이징 가서 시진핑하고 얘기할 때 내 편 좀 들어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뭐 제가 너무 깊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미국이 대중국 견제 외교가 본격화됐을 때 한국 너 우리 편 들어야 돼.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얘기를 넌지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비행기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얘기도 정확하게 했어요. 아니 우리 국익이 우선이다. 국익이 우선이니까 우리나라의 편이 되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에이펙 10월에 열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했는데 뭐 경천동지 않는 한 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회담에서의 우리의 역할 꽤 클 거라고 보거든요. 미중 어떻게 정상회담도 열릴 수가 있고 네. 북한도 이제 같이 하자라고 북한도 오라고까지 트럼프와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네. 네. 대신 트럼프가 만약에 에이펙 때 온다면 지난번처럼 비무장지대로 가서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때 변해야 되는데 사실 전 현재까지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쉽지 않다. 어쨌든 트럼프가 오면 시진핑과 만나서 하는 것도 사실 에이펙이 좀 더 세계인의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미국 정상
중국 정상이 온다면 엄청난 이슈가 전 세계에서 다 몰리겠죠 우리나라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도 시진핑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그 경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사실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은 한국에 온 지가 지금 11년 됐습니다. 2014년 7월인가 우리나라에 온 이후에 맞아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시진핑 주석 온다고 할 때마다 중국 관련 뉴스 들썩들썩하고 맨날 난리 나는데 안 왔어요. 2014년 7월을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네. 그때 그 중국 칭화대에서 네. 연수를 마치고 막 돌아온 시점이 7월인데 그때 그 시진핑이 오는 것을 계기로 제가 중국 청년보에 여기 동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는 광고를 실은 적이 있어요. 서경덕 교수랑. 제가 그런 민간 외교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중국 청년보에. 네. 그리고 중국 청년보에 제가 실을 때는 이 정도의 외교적 파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중국 시진핑의 방안에 맞춰서 중국의 국영지인 청년보가 이 기사를 광고를 했어요? 실었다. 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외교가에서 받아들여져서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중국 여행할 때 다 일본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일본해 그러니까 그때 마침 서경덕 교수가 뉴욕에 뉴욕타임즈에 Do you know 뭐 this 뭐 그때 뭐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입니다 이런 그 광고를 실었어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 갖고 광고를 실었었거든요. 어쨌든 시진핑은 지금 11년 동안 우리나라를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번 갔었느냐 한 두세 번 갔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갔어요. 이거 사실 정상 외교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이번에 에이펙에 온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근데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보고 시진핑이 야 너 미국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안 올 수도 있지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경천 동지 않는 한 오겠다고 하잖아요. 경천 동지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아직은. 흔들리네. 예. 그냥 지켜봐야겠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뭐 모든 게 어쨌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스탠스 조정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크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네네. 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설정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메시지가 좀 왜곡돼서 가지 않도록 되게 유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쨌든 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두 그 정상이 만나게 되고 중국과 그렇죠, 미국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심지어 북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만약 그것까지 이때 이루어진다면 한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외교력을 한번 여기서 한번 멋지게 보여줬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주를 좀 보여주면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다. 미쳤다고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여기다 쓰느냐. 근데 그 말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관광 쪽에도 많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그 무대를 우리나라에서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 좀 잠깐 조금만 한 말씀씩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번 일로 좀 주춤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위축되겠죠 사실. 아 근데 지금 특검이 네. 그런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봐요? 안 봐요.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정성호 장관도 네. 그 CCTV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은 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지금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예. 그래도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맞아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네. 이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대로 검찰 개혁이 이렇게 되면은 국민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검은 지금 오늘 특검법 지금 또 개정안이 또 지금 충돌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 기간 또 늘리죠. 특검 대상도 또 늘리겠다고 하죠. 네. 이렇게 돼서 특검의 시대가 계속 지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특검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제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지금 세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데다가 수사 진행 도중에 야 이거 또 뭐 발견했으니까 이건 나 이거 또 특검법을 또 발의해가지고 또 거기에 개정해가지고 거기 또 할게. 이게 별건 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특정 대상, 특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검사들과 수많은 수사관들이 단 한두 사람 몇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하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이건 기본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뭐 영원히 계속 끝나지 않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 있을 때 했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여러 비리들 16가지 그러니까 15가지 플러스 관련 인지 사건에서 16개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기존 특검법에 근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새롭게 나오는 김충식 씨, 김혜성 씨 이런 것들 다 원래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 원래 특검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관련 인지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16개 중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피의자로 소환되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놔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관련돼서 더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는 네. 왜 말씀드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랑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경찰의 수사력이 좋고 경찰한테 다 맡기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검찰청 폐지하겠다고 하면 경찰로 넘기면 돼요. 뭐 새로운 사건도 수사 못 합니까?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검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개정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굉장히 인권 유린에 해당돼요.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또 특검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일반 그런 것도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외적 보충적인 일에 대해서 특검이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3대 특검을 벌써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때부터 예견된 결과예요. 계속 연장할 거라고 저도 예상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법 만들면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결국에는 미러링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때 그때 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한 사람 다 신변잡기식으로 다 털털 터는 게 바로 정치보복이고 정치검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이 그 역할을 민주당에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라는 정상 조직 통하고 경찰 통해서 수사하면 되는데 네. 특검이 저는 상당 부분 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 아마 뭐 대부분 인식할 거예요. 근데 네. 특검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검찰. 특별검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하고 이러니까 이래 갖고 이 여기에 좀 자아도취돼 갖고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특검법을 통해서 그래도 그만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사는 네.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뭐 그런데 경찰청이나 이런데 좀 이제 사건을 넘겨서 그렇죠. 진행을 얼마든지 시켰으면- 거기에 수사를 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 인지할 수도 지금 있고. 검찰은 못 믿으니까 그러면 검찰 뭐 개혁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 경찰한테 이제 네, 이첩을 뭐 시켜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있을 이제 뭐 만든다고 하고 네. 뭐 어쨌든 경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을 통해서 문제는 해라. 뭐냐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지금 16가지에다가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새로운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 제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광범위해요.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내용도 보면 영장은 하나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대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교회 압수수색하죠, 뭐 어디 압수수색하죠, 최상병 압수수색하죠. 이게 지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저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게 결국은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요. 그게 별건 수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네.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 야 이번에 또 특검 또 개정해야겠다. 대상 또 널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너무 없습니다. 광범위해진다. 예. 일단 라고 경찰의 얘기하시는 수사력이 것 같아요. 없다라는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님이 자 너희들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경찰에서 막
경찰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사실 제가 겪어본 기자 생활하면서 뭐 경찰도 겪어보고 검찰도 겪어봤지만 권력 수사는 경찰이 상당히 취약해요. 힘들어요. 그건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경찰이 권력 수사하면 안 됩니까? 경찰은 왜 네. 그걸지까지 구조적으로 안 돼 있냐면 왜요? 가장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제일 큰 문제가 되냐면 총경 달 때 생겨요.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경찰대에 나온 사람들이거나 이제 총경 이상 가면 순경 출신은 드물고 사실은 지금 간간히 있죠. 근데 경찰대나 승진을 해야 되는군요. 간부 예. 고생이 돼야 되는데 각 지방청별로 총경 승진 티유가 되게 적어요. 근데 경찰대 나온 사람들은 50대 초반에 경정 달고 그 다음에 좀 몇 년 있다가 계급 정년 걸리면 50대 초반 중반에 옷을 벗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사활을 겁니다. 정치를 해야 되는군요. 그분들이 전국 그 안에서. 경정들이 사실. 총경 달고서 사활을 걸기 때문에 근데 다 어디다 거냐면 정치권 백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되게 취약합니다. 경찰들이. 제일 그 인사 민원 많은 곳이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그렇군요. 경찰 네. 승진할 때, 총경 승진할 때 이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하고 경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요 옷을 벗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직을 걸고 뭘 하겠다라는 마인드 못해.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야 내가 이거 직 걸고 한다. 나 나가서 아이씨 500만 원짜리 변호사하고 말지. 내가 이거 진실 밝혀버리겠다. 이런 의기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엔. 근데 경찰은 그게 안 되네. 완전히 직업인으로서 그 마인드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건 못 해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의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은 권력자들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사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야. 야. 결국은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권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말씀하신 취약해요. 것처럼 맞아요. 저도 총경 승진 이거에 다 앞두고 다 고개 숙입니다.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그리고 총경 승진한다고 정치권에 가서 다 로비하고 가서 이러고 있는 지금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여당도 다 알아. 민주당도 알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서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못할 거야, 니들. 그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랑 말을 붙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또 이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예, 하여튼 경찰과 권력-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네요. 특성이 있어. 그거. 야,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경찰 시험 3번 봤거든요. 예. 다 떨어지더라고요. 개그맨 한 번에 됐습니다. 이야, 천직이에요. 이게 낫습니다. 야, 경찰의 그 내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오래 있었던 분들 나름 요직에 있었던 분들도 제가 따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 수사 못한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럼 직접 수사를 과거처럼 검찰이 해야 되느냐? 이건 또 검찰이 특수수사 때문에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지금은 힘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최소한 검찰이 수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경찰이 경찰 수사를 사실은 많은 분들 또 경찰도 많잖아요. 10만 명 넘게 있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하고 다 연계돼 있는 물론 좋은 경찰도 수사의 많지만 통제를 검찰에서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아. 보안 수사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도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어제 얘기하고 그래서 있고.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이제 더불어서 나오고 있네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렇죠. 나를 한번 잡아서 29일 예. 금요일 검찰 개혁신당 개혁에- 검찰개혁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언제요? 10시에 국회의원. 저 가도 됩니까? 그럼요. 언제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입니다. 아, 거기에 못 가겠네요. 김혜원 예. 장애인 인권봉사단 아쉽네요. 변호사님하고 좋은 말씀하시네요. 양호섭 예. 변호사, 금태섭 의원님 이렇게 해서 다. 금태섭 의원님도 오세요? 네네. 금태섭 의원님 잘 지내세요? 못 잘 뵌지- 지내시죠? 그리고 그래요. 요즘 방송 하시고 저도 한번 아. 방송 나가서 뵀는데. 시사 방송 또 네네. 진행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시간이 길어졌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